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를 선정했습니다. 아시타비, 말이 조금 어렵죠? 뜻을 살펴봤더니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이런 뜻이라네요. 한마디로 내로남불을 좀 어렵게 표현하면 아시타비쯤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사회 전반에 사사건건, 소모적인 투쟁이 반복됐던 현실을 교수들이 꼬집은 거죠. 2위는 낯이 두꺼워서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후한무치가 꼽혔고요. 세 번째는 격화소양이었습니다. 신을 신은 채 가려운 부위를 긁는다. 뭐 이런 뜻이죠. 네, 여러분은 무얼 생각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각자의 사자성어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소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를 전격 분석하는 뉴스 로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을 낸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의 탐사 취재기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엿새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사망자는 2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변종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하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죠.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해서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한마디로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이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게 되면 뭐 동창회라든지 송년회 모임을 못하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사람들의 모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부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수도권에서만 되게 되면 지방으로 풍선 효과가 있어서 지방으로 여행을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네. 완벽히 차단은 어렵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이동 제한이 같이 동반이 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3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는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 2.5단계를 2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00명에서 더 확산세가 증가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재생산 지수가 1.2 정도 되고 네.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 선별 진료소에서 보시면 0.3%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대단히 많은 무증상자가 있고요. 수도권에. 또 네. 비수도권에도 보면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요양병원 같은 위중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미 지역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3단계를 짧게라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직장 생활에 접촉 감염이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커브가 좀 꺾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의료 체계의 정비 시간을 좀 주셔야 네. 의료가 어느 정도 받쳐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환자들이 병상에 입원을 못하고 대기하다 사망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3단계 격상의 필요성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 3단계 격상이 된다면은 재난지원금을 당연히 언급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그 비용으로 생활치료센터나 병상 확보 등등 민간병원에 지원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낫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이 돼야 되겠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짧게 가야죠. 뭐 한 달을 가는 게 아니고 1주나 길어야 2주 정도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2.5단계가 2주인데 이 상태로 1,000명 이상 계속 확진자가 나오지만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지만 그 감염자 수는 기본으로 5배 이상 많거든요. 네. 그거를 생각하면 정부 당국에서 그래서 지금 3단계를 올리지 않고 2.5단계 알파 이번에 2.5단계 베타죠. 네네네. 5인 이상 집합금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방역에 허점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3단계를 격상을 하면 좋겠지만 정부 당국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다면은 조금 더 방역을 치밀하게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네. 저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병상에 입원을 못하고 네. 대기하다 사망하시는 점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렇죠. 의료 네. 체계를 중환자 치료 체계가 아니라 조기 진단, 조기 치료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생활치료시설이나 병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 환자는 며칠 지나면 중환자가 되지만 초기 치료가 잘 되면은 중환자로 가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입원율이 한 20%고 중환자가 네. 5% 미만,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대기를 하다 중환자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치료 방침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병상 수를 한마디로 1% 비우라 이렇게 행정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교수님 다른 이제 라디오에서 CBS에서 인터뷰한 거를 들었습니다만 한 1% 계산하면 한 300병상은 나오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 전에 환자들이 사망하게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병상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보십니까? 해결책이 뭘까요? 네, 우선 건강하신 분은 생활치료시설을 구마다 좀 만들어서 네. 입소를 해서 환자 상태를 보고서 가족과의 격리를 해야 감염 차단이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는 병상은 공공병원이나 민간 준종합병원을 정부에서 임대를 하셔서 병동과 중환자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중환자실이요. 그래야지만 유효적이고요. 그리고 그래도 병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컨벤션 같은 큰 공간에다가 이 베드, 침대죠. 병상만 마련을 하게 되면 의료진이 효과적으로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어요.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네.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사실 환자 보기도 어렵지만 환자한테도 굉장히 좀 치료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병상 유지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65세 이상도 생활치료시설로 보낸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거나 기저질환자들은요. 초기에 증상이 없어 보이지만 네. 급격히 나빠지세요. 그래서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정부 당국이 겉으로 보기에 괜찮다고 그분이 괜찮은 분이 아니고 대기하다 사망하는 이유가 고령자는 굉장히 다르세요. 네. 또 젊은 분도 이번에 PCR 음성 2번 나와서 사망한 간호조무사분도 계시다시피 확진이 되면 무조건 최소한 생활치료시설과 병상에 입원을 하고 그래서 중환자로 가는 걸 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생활치료시설과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진료를 빠르게 잘해서 일단 그 중환자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초기 대응이 그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죠. 중환자 병상을 300병상을 만들기도 힘들지만 네. 만들었을 때 다른 중환자들은 거기 입원을 못 하시게 되면 사망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네네. 중환자실이 오히려 감염이 되게 되면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렇죠. 다른 환자들은 치명탕을 입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환자를 보는 의료진이 감염되면 대체 인력이 없거든요. 네네. 이런 굉장히 복잡한 중환자실의 관계를 정부 당국께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조금 더 효과적인 방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임시 선별 검사소 그리고 뭐 익명으로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놓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속도는 좀 괜찮으신가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만족스러운 속도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무료로 검사를 해주는 거는 제가 본부부터 부탁을 드렸어요. 아니면 네네. 건강보험이라도 무료가 되면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 이제 그래도 추워도 환자들이 보면 일반인들이 많이 가서 검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죠. 이것도 우리 수도권 인구나 지방 인구를 감사를 하면 정말 너무나 작은 수가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구별로 임시 선별 검사소를 네.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네네. 상시적으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좀 배치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검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인턴들을 이번에 그 필기 시험만 보고 통과시켜서 빨리 1월이라도 대체 인력을 투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속 키트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이번에 산모가 아이를 사산했어요. 그 산모 PCR 검사 기다리다가 그런 거거든요. PCR 검사는 굉장히 결과 늦게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집에서 산모들이 감염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신속 항원 키트를 집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임산부라든지 노약자, 기저질환자, 어린이들은 집에서 검사를 하다 보면 이게 나와요. 확진이 증상이 있는 경우는 뭐 거의 96% 나오고 네. 증상이 없어도 좋은 경우는 90%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네. PCR 검사는 한 번을 검사하지만 이 신속 항원 키트는 반복을 하는 검사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네. 1대1로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선별진료소에서는 신속항원 검사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가족용이나 요양원, 요양병원, 교도소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검사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Yoga fire.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요즘은 가장 핫한 명랑 패널들이 탈탈탈 털어줍니다. 뉴스 로우킥 시간이고요. 오늘 두 분 모셨어요. 박주은 변호사 그리고 MC 장원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립니다. TBS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고요. 샵 0951번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샵 0951번으로도 많이 의견 보내주시죠. 저희들이 이슈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한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음성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와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반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 핵심들의 가식과 위선을 목도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겨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분들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비장한데요. 그렇죠. 비장하죠. 절박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차별점을 보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의석수가 뭐 적다가 보니까 네. 뭔가 뭐 얘기가 잘 안 먹히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막 승부수를 좀 던진 게 아닌가. 이른바 반문연대에 본인이 기치를 모든 걸 다 던지고 나가겠다. 막 그런 것을 한 걸로 보이고 그 절박함이 이 출마 선언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MC 장원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18일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장 출마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8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출마의 이유를 밝히면서 네. 정권 심판, 그리고 야권 단일화를 이야기했는데 과연 18일 전에는 정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었는가? 그때도 정권 심판 이야기 했었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 18일 전에도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유로 됐지만 과연 이것이 진짜 출마의 이유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오히려 때가 왔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때가 왔다. 네, 뭐 백신 도입 실패를 또 이유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본인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네. 이 이후에 오늘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도입 실패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빌미로 삼아서 나온 거 보면 어쨌든 뭐 정치인이면서도 또 사업가이지 않습니까? 네. 나름의 비즈니스 감각을 좀 보인 것이 아닌가. 가장 비쌀 때가 언제인가. 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 몸값이 비쌀 때는 지금이다. 네. 그런 거겠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뭐 개인적인 의견 좋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보기에는 왜 이렇게 변심을 했을까요? 안철수 대표가. 변심이 아니고 아마 음. 처음부터 좀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서울시장 나갈 그렇지만 생각을. 대선 얘기를 미리 해놔야지만이 네. 체급이 원래 대선 나갔던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그렇죠. 출마를 그렇죠. 해가지고 네. 약 20% 정도 받았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서울시장 나가면 뭔가 모양새 떨어지니까 네. 대선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서울시장에서 네. 야권이 그걸 가지고 와야지만이 야권의 정권을 뺏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고 네. 교감은 좀 계속 하는 거 느낌이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계속적으로 뭐 확실하진 않지만 얘기가 좀 되는 느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지도부는 그래도 뭔가 흥행을 끌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 봤을 때 그런 타이밍을 보다가 지금이라고 아마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판이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각각의 그 발언의 뉘앙스가 사뭇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이런 얘기했어요. 안철수 대표 후보 중에 한 명이야. 우리는 우리 것을 잘하면 돼. 최대한 안 대표에게 반응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시는 거죠. 예. 선긋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 단일 경로를 보면 단일 후보 내겠다 그런 어떤 그걸 지금 보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야권에 특히 국민의힘에서 그 서울시장을 좀 노리는 사람들이 어떤 좀 포지션을 잡고 있느냐 그게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뭐 개중에는 안철수 대표가 옴으로써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직접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컨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나경원 의원도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흥행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출마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한 상황이다. 그래서 약간 자중지라도 생겨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경쟁자들 사이에서 나경원 전 의원 입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내심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인지도 측면에서는 사실 그 어떤 정치인 못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호불호를 따지기 이전에 있어서 인지도에 있어서만큼은.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야권 단일화 후보로 뛰어든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분명 인지도 있는 후보가 필요할 것이고 또 서울시장 후보군의 여성 후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누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도 뭔가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또 되지 않을까. 나경원 대 안철수 가능성이 이제 가능성이 커지죠. 예컨대 조문희 구청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후보군은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안철수급의 인지도는 뭐 오세훈, 나경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경원, 유승민 왜 빼십니까? 유승민 안 한다면서요? 모르죠. 사람 마음은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단정 지으십니까, 형님? 모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 어쨌든 당 대표지만 국민의당은 지금 3석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103석이고 사실 이제 당대당 뭐 합당까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게 이제 형식은 합당인데 내용은 입당이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이제 밖에서 있다가 나중에 뭐 한마디로 보면 약간 단일화 협상을 나선다거나 이런 게 훨씬 더 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요. 100대 3인데요, 거의.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경선 같은 걸 한다면 단일화 경선을 한다면 그 조건은 국민의힘에 맞춰주고 본인이 승리를 해가지고 아마 연립 비슷하게 하는 그 정도를 바라지 않을까. 본인이 입당하진 않겠죠 아마도. 근데 뭐 분위기로는 뭐 입당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모르지 않겠지만 사실 그 정말로 진실되게 야권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정치인이 솔직히 자기 일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동상이몽이 되기 시작하면 쉽지 않을 것이고 뭐 이 경선 룰 정하는 것부터 잡음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팬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후보들 전부 다 개인 욕심 때문에 쉽게 후보 단일화하기가 힘들 듯합니다. 단일화가 정말 근데 단일화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절대 못 이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얘기를 한 건데 1987번님 안철수 대표 어제 보니까요 눈썹 문신하신 것 같던데요. 어머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신 걸까요? 저도 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강인한 인상이 좀 할 때마다 이제 뭔가 목소리를 바꿨잖아요. 네네네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바꾸고 이번에는 좀 이미지상으로 좀 강인한 느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눈썹을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눈하고 눈썹밖에 볼 게 없잖아요. 그럴 수도 그래서 다들 이제 더 예리하게 보신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뭐 다른 거 안 바라고요. 우리 안 대표가 이번에는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다. 이젠 좀 뒷모습 안 봤으면 좋겠다. 철수 안 하기를. 바라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 범야권 연립정부를 구성했어요. 연립정부까지 구성.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이게 결국은 본인이 이제 승리해도 조직이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직도 없을 뿐더러 국민의힘한테 던지는 그 어떤 이 말 표현이 맞는 떡고물로 이렇게 네. 약간은 왜냐하면 본인 굉장히, 얘기는 네.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네. 서울시장이 제일 중요하고 국민의당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하고 같이 한다. 뭐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한 건데 이 구상 자체가 현실화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서울시장이 되는 거지 국민의 당의 서울시장이 되는 거는 사실상은 좀 어렵거든요. 세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뭐 본인은 이제 구상은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놨지만 그 그림대로 되기는 좀 어려울 쉽진 것이다. 않다. 네. 네. 그나저나 MC 장원 씨는 내피셜로 네. 이 차출론이 돌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네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전 한번 서울시장 찍어보기. 찍어보기. 네. 저는 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지금 뭐 후보 난립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뭐 이 출마의 명분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지금 이 야권 내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거고 아마 본인의 의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올 거라고 본다. 네. 어떻게 다 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과연 여건이 그 상황이 받쳐줄지는 의문이에요. 그렇죠. 한번 했다가 그리고 네. 아직까지도 뭐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내팽개치고 가버렸다고 좀 기억하고 있다. 비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상황이면 안철수 대표가 나오는 상황이면 오세훈 전 시장 나와야 돼요. 그렇죠. 본인도 근질근질할 겁니다. 네. 네.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와서 여기서 흥행 성공하고 만약에 후보가 되면 서울시장 네. 가능성이 커지니까 네. 나오고는 싶은데 그 어떤 그 여론의 그 안 좋은 움직임 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야권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거 있잖아요. 오세훈의 나비 효과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네, 모든 지금까지 것이. 모든 상황이 오세훈의 그 무상급식 네네, 그때 그 이슈 2011년. 때문에 이렇게 흘러온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또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 그것 존재합니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를 또 무릅쓰고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본인의 의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여권의 움직임도 봐야죠. 지금 우상호 의원은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가장 궁금한 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올 것인가.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왜 아직 선언을 안 하고 있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박영선 장관은 뭐 본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장관 재밌다. 재밌다. 할만하다. 내부에서 평가도 굉장히 예, 좋고요. 되게 좋고. 네네. 근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말에 좀 힘들어요. 네. 지금 다들 뭐 코로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출마의 어떤 그것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마음은 네.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죠.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풀리면 1월이나 그때는 가능성이 지금은 아직까지도 만약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장관으로서 또 소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본인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박주민 의원도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항상 계속 이렇게 말은 이제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뭐 흥행을 또 위해서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 시기를 명보다는 봐서. 많이 네. 나오는 게 오히려 낫겠죠. 네. MC 네. 장원 씨는 어떤가요? 박영선 장관. 네. 지금 마음은 굴뚝 같으나 선언을 네네.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이 박주민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벤처기업부 내에서의 책임감을 나름 충분히 갖고 계신 것 같고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내려놓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과연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비판이 분명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안철수 대표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책임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또 이 후보군을 여당에서 또 내야 된다라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후보들도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중량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또 굉장히 정치적인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최대한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그때서 알겠습니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정세균 총리. 네.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정성, 그렇죠. 뭐 네. 의사들한테만 특권을 줄 수 없다 해서 재시험 불가 본인들이 2번이나 거부했으니까 그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입장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 비판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이죠. 의료 공백이 지금 현실화가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대로라면 의사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지거나 내년에 당장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막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얘기로 봤을 때는 재시험의 기회를 좀 부여해서 의료 인력을 좀 확보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네.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그때 당시 국시 거부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두려움을 안겼던 의대생들의 어떤 식으로든 사과가 일단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 정세균 총리가 먼저 사인을 보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사과의 제스처를 취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사인을 던진 것이고 이 정세균 총리의 말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의료계 그때 당시에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없이 만약에 다시 그냥 시험을 치게 해준다면 국민들 반발이 다시 또 그때 못지않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시 언제였습니까? 그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한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그렇죠. 대리 사과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네. 여론을 안 좋게 만드는 왜 상황이 수성이 아니었나. 사과를 하냐 이런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한해서는 저도 우리 장원 씨 말씀처럼 좀 이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네. 좀 사과 정말 왜 사과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과를 좀 해가지고 재시험도 치고 좀 그런 상황으로 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한다면 또 과연 또 정세균 총리 정부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좀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6481번님,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다니요. 의대생들 사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아이디가 꼬미예요. 꼬미님, 의대생들 사과해야죠. 또 와랑님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배우지 않나요? 이렇게 또 문자를 함께 주셨습니다. 같은 인터뷰, 지금 정세균 총리 발언은 KBS 일요진단 지난 20일 당시 발언이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정 총리의 백신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네. 그 정 총리는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이제 확진자가 당시에 그때 당시가 7월이었거든요. 그때 네네. 당시만 해도 확진자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백신 생각을 좀 못했다,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말꼬투리가 좀 잡혔죠. 보수 언론이나 그러면서 네. 스스로 본인들이 백신 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죠. 그렇죠. 네. 지금 당시는 이제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백신 개발 성공할지 안 할지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때 사실 정확하게 뭐 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을 한 것 당시에 같고요. 그 전문가들 여러 번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백신 최소한 1, 2년 몇 년 걸린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좀 빨리 네네. 좀 만들어졌고 네네. 뭐 생각보다. 임상을 좀 줄였잖아요. 그렇죠. 빨리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지금 3상 중에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확보를 못했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백신과 관련해서 뭐 패배를 했다는 등 뭐 네.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요. 아직 그 게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뭘 패배했다는 건지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언론 보도는 어떠신가요, MC 장원 씨? 네. 네. 뭐 그러니까 백신 전쟁에서 패했다. 뭐 백신 후진국이다.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네, 말들을 네. 써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정부 입장에서는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제 지난 7월 여름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국제적으로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좀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백신으로 판가가 되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 이 제약회사와 연계를 통해서 위탁 생산도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미국 업체이기 때문에 네. 미국 언론과 정부와의 약간 결탁해서 뭔가 실제 효능보다 좀 더 부풀려지는 듯한 모양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에 좀 더 이제 투자를 좀 더 무게감을 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아직 사실 뭐 결과가 나온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이 백신 수량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다른 나라들 미국도 그런데 긴급 승인을 한 거죠. 사실 네. 급하니까. 근데 네. 다른 나라들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진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물량 공급이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네.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그 불안감을 좀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그 생각 나더라고요. 전쟁 영화에서 보면 적군이 막 몰려오는데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쏘지 말라고 지휘관이 막 네네네. 명령 내리는데 아직 누군가 네. 무서워가 쫄아가지고 한 방 쏘면 막 다 같이 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땐 쏠 총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들 많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네네. 좀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좀 불안하고 힘들더라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네. 좀 더 유효사격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두렵고 무서울 수 있지만 네.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MC 장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많이 들어보셨죠? 진실을 말을 했는데도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셜록 이명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직접 헌법소원을 내셨다고요? 네, 헌법소원 내는 게 쉽습니까? 이게 개인이 하긴 힘들고 어려울 것 변호사의 같은데요. 도움을 받아야 돼서 그렇죠. 그 사단법인 두루의 변호사님이랑 거의 네. 2년 반 정도 준비해가지고 2년 반을 네, 준비했어요.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그 2년 반쯤 전에 그 미투가 터졌을 때 이 법에 문제점이 많다고 막 그렇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실유포죄, 그러니까 진실 유포에도 죄가 된다, 음.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예훼손이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거의 그런 네. 나라가 없어요. 거의 일본이랑 우리나라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지만 네. 그걸 형사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민사 처리합니다. 네, 아무튼 그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서 형사처벌이라는 게 가장 이제 큰 이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게 인정이 되면 명예훼손. 이게 정확하게는 307조 형법 307조 1항이고 네. 만약에 출판물에 유포했다 그러면 309조 1항에 해당되고 뭐 인터넷 유포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네. 그래서 307조에 따르면 그냥 말했다. 제가 만약에 DJ님한테 뭐 사실 얘기해서 명예를 훼손했어요. 그러면은 뭐 2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보통 벌금이 나옵니다. 보통 근데 벌금. 출판물에 만약 유포하면은 조금 더 수위가 올라가고 형량이 그다음에 인터넷에 더 올라가고 유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이렇게 돼 있군요. 그 결심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2년 반 전부터 이렇게 막 칼을 갈듯 열심히 준비해 오신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미투 결정적인 취재할 게. 때 네네. 그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그 가해자로부터 이런 피해를 당했다, 가해를 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그 네.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오히려 그 역고소를 당하면서 맞아요. 막 트라우마도 시달리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벌금까지 내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닌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틈날 때마다 그 판결문을 뒤졌는데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있고 근데 별것도 아닌 건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별것도 아닌 건인데 이제 네. 처벌을 받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뭐 제가 찾은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옆집 남자가 담을 넘어와서 그 목욕을 한 거예요, 몰래. 그래가지고 무단 그 건조물 무단 침입 이런 걸로 이제 고소를 했고 네. 뭐 죄가 됐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너무 황당하니까 다른 이웃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 아저씨가 우리 집 담을 넘어와가지고 목욕하다가 문제됐다. 근데 그 얘기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됐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 이런 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돼서 너무 억울하니까 나는 나머지 금액은 못 주겠다면서 1인 시위를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 치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됐죠. 그러니까 사실을 말했을 뿐이고 더군다나 네. 나쁜 짓을 한 그 사실을 말을 했을 뿐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라는 건 와. 본인이 약간 허명이라는 표현을 교수님들이 좀 쓰시긴 하는데 네. 그 명예 자체가 조금 본인이 이렇게 좀 훼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벌된 사례가 많죠. 예, 그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의 명예훼손을 스스로 그 훼손시킨 건데 명예를 네. 훼손시킨 건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린비님이 진실을 말하는데 그게 왜 명예훼손인가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자기 얼굴을 찍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소리나 맞습니다. 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조두순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만약에 저 사람이 조두순이야, 뭐 이러면서 여기 살고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런 거 만약에 적시하면
조두순이 사실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충분히 벌금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사생활과 관련된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좀 제한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인종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련돼 아니면 뭐 성정체성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제한 없이 그냥 문제 삼으면은 뭐 비방의 목적이 확인되면은 그냥 벌금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참 저도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몇 년 전부터 미투 심지어 그 전에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사를 쓰셨죠? 네. 1, 2화까지 공개가 됐고 그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뭐 엄청나게 뭐 많을 거예요.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판례들을 보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1화 기사가 그 광주 얘기였어요. 광주에 명진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요즘 시끄러운데 그 이사장이 여자 이사장이 지금 학교 교사로 있는 딸을 그 의대 불법 편입시키려고 44억 원 쓴 적이 있어요. 물론 브로커한테 뜯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로 이렇게 판결문 통해서 이제 드러나서 뭐 일부 돈을 뭐 돌려받으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교육자가 이런 일을 벌인 게 되게 황당하니까 그 당시에 대서특필됐어요. 44억이면 의대 가는 거냐 이러면서 브로커를 활용해서 자기 딸을 입학시키려고 했다. 네, 그래서 그 얘기가 거의 모든 일간지가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그 학교 교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기사에 나온 사람이 너희 학교 이사장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야 진짠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사장한테 물어봤던 거죠. 이런 얘기가 돈다는 얘기가 흘러 들어왔고 그 얘기가 이제 모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주인공이 당신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25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와요. 250만 원이 때려졌어요? 네네. 벌금형으로? 그래서 그분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문도 제가 봤는데 그 이미 알려진 사실을 얘기해도 처벌될 수 있냐 제가 오히려 물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2심 재판부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0년 전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얘기를 적시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고 이게 이제 학교 소문이 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명진고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며 교사들이 뭐 교사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공익성 부분은 어때요? 왜 법원 가면 공익성 가지고 좀 갈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공익성도 사실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맘대로입니다. 판사 맘대로 하는 게 저는 어쨌든 DJ님도 그렇고 저도 언론이니까 공익성 목적으로 이 사실을 적시했다 그러면 약간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매체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사인이 뭔가 얘기하게 되면 이걸 공익적인 목적으로 유포했다는 걸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공익의 기준이 되게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종교단체 내에서 뭐 이 목사가 이런 일을 벌였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게 공익이냐 아니냐 이게 그 기준 자체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서 뭐 때에 따라서는 공익이 아닌 거로 판명돼서 그냥 사실인데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런 경우는 언제쯤 나올까요? 변호사들은 어떤 얘기 하시나요? 저도 헌법소원을 했고 사실 다른 분들도 좀 했습니다. 뭐 최근에 한번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 애완견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제대로 치료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보니까 이거 유포하면 사실 없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헌법소원을 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일반 이명선은 사실 얘기해도 이런 식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헌법소원 했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동참을 하셨군요. 네, 전부 다 이제 지금 헌법소원 한 상태여서 아마 다 합쳐져서 심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르면 올해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1월이요? 이르면 올해. 내년이군요. 내년 1월에 2021년.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사건 진행되는 거 꾸준히 살펴보고 저희가 셜록 이명선 기자를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언급해드리지 못했는데 분노의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사실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해서요. 별하나 나무 네그루님 문자 주셨어요. 출산 때 의료사고로 아이가 하늘의 별이 됐는데 아유, 인터넷 카페에 그 얘기를 썼다고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당연히 그렇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6819번님 적극 지지합니다. 진실을 얘기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지 말아야 입방아가 무서워서라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법률 헌법소원 관련해서는 다음에도 또 이명선 기자 직접 헌법소원 제기한 이명선 기자 모셔서 계속 관심 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부에서 천은미 교수님과 우리 코로나 이야기 나눴잖아요. 오늘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럽 상황은 정말 말도 못하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요, 특히 이제 영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감염력이 70%나 높은 변종 바이러스 감염이 지금 보고된 것만 1000여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현재 계신 우리 교민 정재훈 씨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그 영국 지금 정재훈 선생님께서는 어디 지역에 사시나요? 그냥 이렇게 만약 위치로 얘기한다면 네네. 저기 타워 브릿지 아세요? 런던의 타워 브릿지? 네.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서울의 잠실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영국 록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 봉쇄 조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저기 토요일 날 여기 런던 현지 시간으로 6시에 그 보리스 총리가 네. 그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어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0시부터 20일부터 갑자기 봉쇄해서 긴급 봉쇄인데요. 네. 그 주제는 저희가 3월 달에 영국에서 완전 록다운했던 거하고 똑같고 주제는 크리스마스예요. 사실은 크리스마스. 그렇죠. 여기가 너무 네. 영국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아예 집에서 못 나가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상생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 록다운이니까 네. 3월 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영국에서 그 록다운이 했을 때 네네. 그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태리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모든 거를 금지시켰거든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게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가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면은 진짜로 미리 허락을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쇼핑도 반드시 한 군데만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펍이나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레스토랑 다 문 닫고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 봉쇄가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집이 그 저희 옆집에 그러니까 이웃 중에 로라라는 80 넘은 할머니가 있는데요. 네. 혼자 사시는데 매주 자녀분들이 멀리 한 한국말로 하면 뭐 대전 같은 데서 차 끌고 오셔가지고 네. 이게 밥 먹고 담소하고 가시는데 저번 주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족들이 멀리서 차 끌고 와서 문 앞에서 음식만 놓고 서로 얘기도 안 하고 바로 음식만 가시는. 먹고 노크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게 완전 네, 완전히 생이별 상황인데 지금 보도를 보면 이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고 전파력이 70% 정도 더 세다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실제 확진자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 주위에 직접 이번에 변종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통계를 보면 그래서 이제 긴급 봉쇄가 된 건데 한 네. 11월 달 12월 초만 해도 한
10,000명 정도가 영국에서 확진자였다면 네. 저번 주부터 특히 마지막 날에는 38,000명으로 올랐어요. 급증한 거예요. 거의 2배로. 3만 명이 넘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38,000명이 하루에 생긴 거예요. 확진자가. 네네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건데 그렇죠. 영국 사람들도 놀란 게 정말 제 표현인데 영국은 1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장사하시는 곳이나 사업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 만나는 게 꿈인데 그렇죠. 네. 오죽했으면 영국 정부가 토요일 날 저녁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네. 그대로 놔두고 보통 때처럼 크리스마스를 모이게 하고 쇼핑하게 하면 저기 옛날에 우리 기억하시면 이태리나 뭐 미국에 급했을 때 사람들이 병실이 없어가지고 네. 복도에 이렇게 있었던 거 방치된 게 있었잖아요. 그거에 지금 일어날 거라고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경고해서 어쩔 수 없이 네. 토요일 날 강제 봉쇄를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영국 분위기가 상황이 하루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정재훈 선생님도 몸 조심하시고요. 예. 네, 오늘 오전 시간임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국 교민 정재훈 씨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기다리시는 코너죠. 관계자들 시간입니다. 법조계 출신이 전하는 법조계 진짜 모습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죠. 판사 출신이신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이신 이현주 변호사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가장 요즘 뭐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사가 많이 나와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전에 변호사 당시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인데 일단 내사 종결 처리됐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내사 종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택시가 이제 운행을 택시를 타고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네. 아마 밤이었던 건 모양입니다. 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으니까 네. 기사분이 깨우셨죠. 그랬더니 이제 왜 깨우냐면서 이제 멱살을 잡으면서 폭행을 했다는 건데요. 네. 보통 이 이제 논점은 운전 중에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을 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라서 이걸 굉장히 무겁게 처리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이 내사 종결된 이유가 이게 폭행 혐의. 그러니까 특가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아니라 그냥 폭행 혐의를 적용하면서 내사 종결됐다. 왜냐하면은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혀도 네. 특가법이 적용될 때는 이제 그걸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처벌 불원 의사가 핵심은 사실은 아니고 무관하게. 네. 이거를 운행 중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운행 중이라고 보지 않을 거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네. 특가법을 적용할 건지 일반 형법을 적용할 건지 이 네.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버스나 택시가 도로변에서 승하차를 위해서 이제 일시정차할 때 그때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네. 법 조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행 중 괄호 열고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정차한 때 포함.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도로변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네.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런 도로변에서의 승하차 등을 위한 경우냐 네네. 아니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논란이 되는 거는 당신 운전 중이 아니었으니까 이 폭행 혐의를 적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저러해서 내사 종결이 된 건데 어떤 분들은
아니 시동이 걸려 있었으면 그것도 운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검사님, 이현주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게 운행 중이냐, 운행이 종료됐느냐를 네네. 엄격하게 보면 뭐 논란이 될 소지도 있는데 이게 뭐 입건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됐을 때 저는 기소유예될 사안, 뭐 무혐의거나 기소유예될 사안을 굳이 입건하진 않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국민의힘당이 이때까지 검찰하고 여러 가지로 연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장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가 발족하는 걸 막아봤었고 그 전에는 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공조를 해오던 관계이고 네. 검찰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다는 제 느낌입니다. 네. 기소유예 사안을 입건하진 않죠, 굳이. 그러니까 뭐 트집 잡는 거다. 예, 운전자하고 합의도 됐고 네. 운행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리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서교 변호사님도 그리고 동의하시나요? 이 법이 개정된 그러니까 그 시점이 네. 2015년도인데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실제로 이 법안을 다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 논의된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 법에서 이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정자한테라는 부분이 포함된 취지가 운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깐 브레이크 밟고 이제 멈출 때는 당연히 운행 중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연속성이니까. 네. 그 승하차를 위해서 이제 일시정차 할 때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일어난 폭력 사건을 가지고 이 특가법을 적용 안 한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네. 명확하게 넣자. 네.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법 내용이 운행 중인 때입니다. 네네. 그랬을 때 운행 중인 때의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승하차 등을 위해서 일시정차할 때는 그것도 운행 중으로 보자.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로변에서의 그 승하차를 위해서 정차한 때로 한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같이 아파트 단지 안에 차단기를 통과해가지고 네네.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정차한 경우라면 이거는 운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시 어쨌든 경찰이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게 맞는 것이다.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예, 제가 네.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정 이유를 찾아보면 개정 이유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승하차 중에 발생하는 운전자에 의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 그러니까 교통 안전상의 그 어떤 피해를 네.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처럼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이라고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생각이 좀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고위 공직자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지금 법무부 차관이 지금 그 법무부 차관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예전에 법무실장이라는 고위공직자로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변호사로 있을 그 사이에 때 이제 중간에 벌어진 이제 일이죠. 그만두고 변호사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뭐 굳이 한다면 전 고위공직자로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전 고위공직자. 네, 서교 변호사님 말대로 아파트 단지 내에 네. 차단기가 뭐 올라가고 그 부분은 일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는 아니라는 점에서 네. 사실 경찰의 판단이 그렇게 틀렸다고는 확정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서교 변호사님이 이제 그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법의 그 취지를 보면은 경찰이 그때 특별히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셨고 이제 이런 택시기사 뭐 시비 이런 게 사실은 은근히 많이 좀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7805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경찰관 출동해서 요금을 일단 받으면 합의하고 거의 그냥 갑니다. 이렇게 이거는 뭔가 경험담인가요? 그리고 3600번님 무조건 술 마시고 그런 건 잘못한 겁니다.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어요. 일단 누구를 때리는 건 무조건 잘못한 건 맞죠.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주셨고요. 화제를 좀 돌려볼게요. 이번 주도 역시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두 분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방송을 많이 틀면 나오더라고요. 저기 이현주 변호사님도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뵀습니다. 네, 언급을 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집행정지 재판 내일 열립니다. 일단 쟁점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네. 계속 이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게 쟁점이 하나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그 수위가 적정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로 인한 이제 비록 2개월이라 하더라도 네. 총장의 지위가 이제 정직 2개월간 정지되는 셈이니까 그럴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재판은 어쨌든 내일 열리는 거고. 네. 이전에 직무정지, 집행정지하고는 좀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걸 주된 이유로 삼았거든요. 네, 뭐 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특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라는 검찰총장이니까. 예, 그 소명 기회가 그것이 주된 이유였는데 네. 뭐 이번에는 이틀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열심히 변소의 기회도 제공받았고 네. 징계위원회 이제 2번 회의를 열어서 네. 저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기를 기각될 거라고 되기를 점점점 희망 말고 전망해 주시면 전망도 같은 거죠? 네, 전망이랑 희망이랑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기호 변호사님도 뭐 저도 희망 플러스 전망이 네. 같은 기각인데요. 절차 보장은 충분히 돼 있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네.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의결서 요지에도 나왔듯이 이 여러 가지 4가지 사유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2년 그 검찰총장이라는 지위 특수성 때문에 정지 2개월을 낮춰준 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고 또 남아있는 기간이 7개월 있으니까 그중에서 2개월 빼면 5개월 남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해임에 이를 정도의 그런 내용도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정지를 시킬 만한 그런 필요성이 좀 적다 이렇게 해서 막 기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서기 변호사님은 뭐 직접 이제 판사를 하셨으니까 이런 이제 사건이 오면은 어쨌든 임기는 내년 7월까지고 이번 징계는 한 2개월 정도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3개월도 얘기하고 6개월도 얘기하고 사실은 그 8가지로 세분한 것 중에 4가지가 이 자체만 워낙 중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훨씬 더 많이 높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갔을 때 모든 걸 다 미리 계산을 해서 2개월로 사실은 좀 낮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징계위원회 위원들도 그런 점들을 참작해서 혹시라도 이게 법원에서 뒤집어지면은 이제 굉장히 폭풍이 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2개월로 낮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죠 그때? 그때 정한중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위원들 사이에 해임부터 정지까지 다 있었다 그 얘기 하셨죠. 의견이 나뉘어서 상당한 시간 동안 토의를 해야 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해임 그런 상태에서 뭐 타협적으로 가변적으로 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2,2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집단 뭐 행동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심리적 위압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겠죠. 네. 그 징계위원들도 그 뭐 인생을 배곡같이 뭐 하얀 눈같이 사시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검사들의 어떤 이 상황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또 후과가 돌아올지 모르겠다라는 것까지도 정치적으로 계산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신변을 걱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니, 뭐. 그렇죠. 사람이니까. 저도 걱정하고 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검찰은 모든 권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좀 보기 민망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강아지 사진을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네. 반려견 산책 사진도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준다. 미담 보도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출마하기 전에 뭐 나오는 그런 종류의 기사들 같은데요. 기사 보셨죠? 두 분도? 네. 일단 이현주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사실 저희 장관? 뭐 장관이 이런 동정 보도를 저희가 본 적이 있을까요? 그냥 대선 주자 뭐
차기 대선 후보로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기사들이 나오는 사실 거 보니까. 그 이전에도 네. 뭐 어느 방송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 수술을 받았다. 이런 것까지 작년에 있었어요. 네. 네. 참 한심하죠. 789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일간지 신문들이 연예 매체인 줄 알았어요. 그 기사 보고 이렇게 감상평을 남기셨어요. 서기호 변호사님은 이런 종류의 총장 관련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니 여러분 저도 다 봤는데요. 네네네. 과거 총장들도 이렇게 써줬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뭐 우리 이현주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선 후보로 지금 떠올랐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특히 더 나오는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이제 징계 절차 과정에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을 많이 실어주고 법무부 쪽의 주장은 거의 잘 안 실어주는 약간 편향된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중이 많이 다르죠, 실제. 어찌됐든 이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은 스스로 사의를 밝힌 상황이고 이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이제 양측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과 추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이 지금 맞붙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동반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하거든요. 거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지금 제가 모처에서 들은 정보로는 아무도 법무부 장관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그럴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두 분이 도륙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추미애 장관은 너무나 깨끗하게 사셔가지고 겨우 털어낸 게 아들 문제. 휴가 병역 비리라는 것이 뭐 의가사 제대도 아니고 면제도 아니고 휴가 며칠 가지고 된 건데 아무도 법무부 장관으로 나서는 분이 없다는 말씀드려서 저는 좀 계속 본인이 떠밀려서라도 계속 해주셨으면 하고 윤 총장은 빨리 좀 집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네, 추 장관은 계속 하시고 윤 총장은 좀 가시라. 이현주 변호사의 의견이었고요. 서기호 변호사님은 이 동반 사퇴 여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저도 같은 의견인데 이렇게 누가 나가고 누가 남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뒤바뀌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다만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지금 징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다가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직권남용죄로 수사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상으로 보면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또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퇴하라고 하는 주장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으로나 또는 어떤 이제 어떤 주장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동반 사퇴. 뭐 여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주장들은 계속 정치권에서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일반 여론들도 굉장히 많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 이연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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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의 양은 약 21억 톤이 넘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4억 6천만 톤으로 가장 많고 유럽과 중앙아시아도 3억 9천만 톤이나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2050년 34억 톤의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이지만 한 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쓰레기의 양은 2억 톤이 넘습니다.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해외로 쓰레기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쓰레기를 타국으로 보내는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인건비가 싸고 처리 비용이 저렴한 나라들로 쓰레기를 이동시키고 자신의 나라를 깨끗하게 합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한 쓰레기들은 제대로 처리될까요? 그럴 리가요. 부자 나라들도 처리하지 않고 떠넘겼는데 이들 쓰레기들의 운명은 결국 바다행입니다. 바다와 하늘, 육지 등 지구촌 곳곳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시선이 단순히 한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여러 방면에서 많은 국가들의 쓰레기가 다시 컨테이너에 실려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고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넘어 지구인이라는 마음가짐과 시야도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과를 체험할 수 있는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시작됐습니다. 과학, 이 단어 들으면 어렵다, 재미없다, 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뭐 과학에 대해서 관심도 좀 높이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 관심을 위해서 우리 명랑 인터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1차관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관님을 스튜디오에서 뵙게 될 줄이야. 맨날 이제 정치, 사회 이슈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네. 과학 관련해서 인터뷰가 저희가 매우 뜸한 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오늘 열리는 이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이게 어떤 행사인지 청취자분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과학기술을 친숙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네.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체감을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좀 국민들이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네. 온라인으로 그 과학문화 포털 사이트인 사이언스올이라는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관심이 맞게 즐길 수 있도록 그 바이오 그리고 기후변화, 우주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요일별로 주제를 달리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무엇이고 또 신약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인공위성 발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네네. 것들 뭐 전문적인 이런 내용뿐만 아니고 또 TV 예능 프로그램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 과학문화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으니까 네네.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뭐 교양 프로 같은 우리 왜 TV 틀면 이제 어려운 과학이나 뭐 우주의 신비나 뭐 이런 것들 뭐 바다 생물 등등 좀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인가요? 수준이랄까 어떤 것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러 이게 한 4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네네. 있는데 마지막 섹션이 뭐 그렇게 좀 아주 쉽게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답변하는 뭐 그런 컨텐츠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또 실시간으로 뭐 또 강의도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과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학기술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행사인가요?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 개별적으로 과학 성과를 쭉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좀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 크게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크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있었던 그 행사들 좀 모아서 뭐 좀 집중력을 강화해가지고 이거를 사실 좀 꽤 전부터 준비를 하셨을 텐데 코로나 맞습니다. 때문에 온라인화 돼버린 상황 안타깝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성과 사실은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대단하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많이 소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한국의 어떤 연구개발 성과 어떤 게 있었는지 몇 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차관님? 네, 이제 국민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이제 성과를 냈는데요. 그래서 그걸 한 50여 개를 오늘 이제 과학대전 홈페이지에 소개를 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좀 3가지만 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과학기술적으로 대응한 성과들 그리고 작년에 많이 이슈가 됐던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이제 했던 것들 그리고 천리안 위성 EB호를 금년 초에 이제 발사를 했는데요. 그 3가지가 저는 좀 금년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15년의 메르스 사태가 이후에 감염병 진단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좀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렇죠. 또 그 결과로 올해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하자마자 한 달 만에 바로 진단 키트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PCR로 진단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빠르게 초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제공을 했었고요. 현재는 약물 재창출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효과 있는 약 중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약이 없을까 해서 지금 발굴을 몇 가지 해가지고 네.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는데 조만간 의료 현장에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지품 장비도 작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이제 정부와 민간이 한 3개 품목 정도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그렇죠. 다행히 생산 차질 없이 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내에서. 성과를 네. 냈고요. 네. 또 올해 2월에는 이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천리안 투비오를 발사해서 제가 그 현장에도 갔었는데요. 네네. 그게 우리나라 그 미세먼지를 대기 중에서 얼마만큼 있는지 찾아내는 측정하는 그런 그 위성이고 또 바다의 적조 현상도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한 50여 편 정도 그 즐거운 그런 성과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호기심 천국, SF 무비 토크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문화 쪽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과학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과학에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이나 뭐 연극, 영화, 개그 이런 요소들을 접목해가지고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년 전에 이제 호기심 천국이라고 그게 아마 우리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죠. 그걸 이제 돌아온 호기심 천국 해가지고 좀 새로운 과학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해결해보는 그런 코너도 준비했고요. 또 1대 100 형식으로 이제 과학자 한 명하고 100명의 일반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과학 상식을 한번 겨뤄보는 그런 사이언스 배틀 퀴즈. 1대 100. 예, 또 이제 과학적인 시선으로 영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SF 무비 토크.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좀 유명한 관광지들을 과학 테마식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여가 생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과학수대전에서 새롭게 쉽고 재미있게 좀 제공한 만큼 많은 분들이 좀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 행사의 의미가 있겠지만 청년들 취업 관련해서 요즘 걱정이 많잖아요. 뭐 계속 이제 문제들은 악화되고 있고 이번에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일자리 박람회도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기업에다 이전하기 위해서 활동해온 그 청년 TLO라고 있습니다. 청년 TLO가 이제 이공계 대학 졸업자인데 자기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제 기업에 이전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청년들인데요. 이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 또 우수한 기술 기업들이 이 청년들을 만나서 또 채용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준비를 했고요. 연결시켜주는 건가요? 예, 기업들과. 예. 그래서 온라인 채용관이라도 준비해가지고 국내 이제 기술 기반의 중소 중견기업 65개사가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화상으로 관심 있는 청년 TLO 이제 면접을 해서 실제 채용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해서 경제 침체나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취업의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좋은 그런 기술 기업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이러한 청년들이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도 많이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공계 졸업자들과 한 65개 정도 중견 기업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박람회로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공계 졸업자들은 대략 몇 명 정도 이게 미리 이제 또 신청을 하고 이런 거예요? 여기 프로그램에는 한 3,200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대부분 참여하고 또 그분 외에도 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바로바로 연결을 신청할 할 수 수도 있을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정보를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사실 연구개발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게 비용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정부 민간을 합쳐서 연구개발 100조 시대를 10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2021년 이제 내년이죠. 정부 연구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연구개발은 이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새로운 어떻게 혁신의 성과들을 내는 그런 중요한 활동인데요. 내년도는 이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약 27.4조 원 투자할 예정이고 여기 금년 대비 한 13.1%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한 4배 정도 되니까 총 합치면 한 100조 원 시대를 이제 내년에 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과기정통부는 이제 약 8.8조 원 투자를 하고 이게 20년에 비해서 한 11.3% 이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향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거고요. 그 치료제 또 백신 이런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고 네. 또 K바이오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이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도 네. 지원을 할 거고요. 기후 변화 대응 기술에 대한 분야별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탄소 중립 R&D 전략도 수립을 해서 핵심 10대 R&D 전략을 기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또 세 번째는 다 들어가 있네요. 세 번째는 또 네. 젊은 과학자들한테 연구비를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특히 세종과학 펠로우십이라는 걸 만들어서 1년에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연구비 포함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연구자들이 자기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기초연구비도 금년에 2조 원이었는데 그걸 내년에 2조 3,500억까지 늘려서 기초연구비도 많이 확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래 역량이 좀 우리 국민의 그 다양한 측면을 돕는 그러한 미래 역량 확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투자한 개미 벌어라. 네, 돈과 함께하고픈 모든 분들을 위한 코너죠. 매일매일 5분간 만나봅니다.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비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오늘도 사실 뭐 시장이 장중에 많이 흔들렸는데 결국 마감에는 또 좋게 마감이 됐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12월 달 들어서 좀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거와 좀 반대로 개인 투자들이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많이 사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징적인 게 그동안 좀 많이 매도를 했던 기관 투자들이 좀 연말을 앞두고 좀 배당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연기금과 오늘 이제 금융투자 같은 이제 일부 기관들이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강세로 시장이 좀 잘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고 거기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2002년 이후 지금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이제 1000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5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고지 1000포인트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강세 흐름이 오늘도 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좀 팔고 있는데 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11월 달은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12월 들어서면서는 좀 분위기가 코스닥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뭐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오늘 사실 좀 강했던 섹터가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일부 대용제약 같은 경우들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 결과가 좀 나온다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주가가 강했는데 보통 연말 연초에 항상 이제 12월 달 되면 코스닥에서 그 바이오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도 나왔는데 아마 이 흐름은 이번 주 내내 좀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종목 장세가 좀 활발하게 펼쳐지는데 오늘 또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된 회사들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중국의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 주가가 오늘 엄청나게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계속 친환경차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도 이제 중국에 또 진출한 기업들도 말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 또 중국에도 공장이 있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국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쪽은 어차피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오늘도 좋았지만 뭐 이번 주 내내 주가가 좀 강세 흐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돈과 함께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염승환 이비스트 투자증권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이분이 간단하게 풀어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코너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조인대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 기분 좀 좋겠어요? 표정 관리 중입니까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이 업계용어로 코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왜요? 네, 코인 우울증이라고 해서. 코인 우울증. 네, 지금 뭐 이 얘기를 주제로 갖고 왔으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를 돌파한 것을 넘어서서 네. 어제 밤에는 2만 4천 달러도 돌파했었어요. 지금 현재 한 2만 3천 달러 조금 못 미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 원화 기준으로는 2,600만 원 한때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한 2,50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화 기준으로 보자면 2,888만 5천 원 이게 고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원화 기준 보자면 아직까지 고점은 뚫지 못했는데 아직은? 2017년에 그런데 달러 기준으로 보자면 이미 뚫었어요. 당시 우리 상황 생각해보면 이른바 이제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좀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됐잖아요. 제일 웃겼던 단어가 김치 프리미엄이었어요. 어쨌든 3년 전에. 네. 제가 코울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네. 지금 이 장세가요. 이른바 기관 위주의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 가운데 이렇게 가격이 전고점을 뚫고서 신고가를 매일 새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 벌었다는 사람보다 야 시장은 이렇게 올랐는데 왜 내 계좌는 이 모양이야? 내 것만. 네. 라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코울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기관들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이 기관 주도 장세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네. 이 과거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 혹시 시장에 이제 참가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비트코인이 대표되는 코인이라서 그렇지 이 암호화폐 가운데 비트코인보다 이른바 알트코인이라는 사실 지금은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코인들이 막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100%씩 오르고 네,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이런 네. 장이 펼쳐졌어요. 당시에 알트코인이 한 2,000개가 있었거든요. 지금 무려 8,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언제 그렇게 늘었을까요? 네, 아무튼. 근데 네. 이제 그때는 뭐냐면 이런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 1% 오를 때 알트코인들은 10%씩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투자자분들의 뭐랄까 이 화끈한 정신, 야수의 심장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비트코인 투자보다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2017년엔 그렇게 알트코인 투자하니까 그만큼 많이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장은 그 기관 주도 장세예요. 네. 기관들은 이른바 이게 짜잘한 알트코인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투자합니까? 비트코인만 투자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만 오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적어요. 글로벌에 비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야 비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내 알트는 뭐 반토막 났다. 3분의 1토막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왜 오르는 걸까요? 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아까 주식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사실 그 기관 중심 장세라고 했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식 시장 투자하는 게 더 수익이 좋거든요. 지금 네, 장세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 900% 올랐잖아요. 저점하고 대비하면 이 정도로 이제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 주식뿐만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뭐 채권, 금 다 올랐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전 세계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른바 현금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현금 말고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에도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이 비트코인이 이른바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네. 라는 기능을 하면서 기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이른바 뭐 달러의 타락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네. 그렇게 되니까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여러 군데 찾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군요. 이것저것 네. 다 하다가.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 가운데서도요, 이른바 이제 소규모 헤지펀드나 패밀리 오피스들 이런데, 그러니까 돈 많은 좀 약간 부잣집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 하반기 들어오면서 네. 이 월가의 약간 그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들, 네. 그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 공모펀드보다는 투자할 수 있는 게 좀 자유롭거든요. 돈 되는 데는 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폴 튜터 존스나 스탠리 드라켄밀러라는 약간 이 업계에서는 약간 유명한 월가 거물들 이런 사람들이 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나스닥 상장사 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CEO가 왜 그 기업들이 돈을 벌면 이제 뭐 향후 투자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에 이제 유보금을 쌓아두잖아요. 네. 그 유보금을 보통은 국채를 투자합니다. 아니면 예금에 넣어놓거나. 근데 이 CEO가 보기에 야, 이렇게 놨고 나니까 돈이 이렇게 풀리니까 말 그대로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CEO가 무려 4.25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2억 달러. 4억 2억 2,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넘는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거예요. 네. 놀라운 사실은 규모가 다르네. 네. 이 투자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60% 넘게 뛰었거든요. 이 회사 주가가 그 이른바 IT 버블 이후에 최고 주가를 지금 경신하는 상황일 정도로 지금 기관들이 관심이 많은 상황인 거고요. 이 사실 11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됐거든요. 요거를 약간 트리거를 당긴 거는 페이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팔 다 아시죠? 네네네. 그 페이팔이 비트코인 매매를 자기네 앱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이팔 사용자가 전 세계 3억 5천만 명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3억 5천만 명이 그냥 페이팔 앱에서 클릭 몇 번만 누르면 그냥 비트코인 매수가 가능해진 거예요. 요것 때문에 뭐 트리거를 당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항상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6111번님, 제가 마침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문자 주셨어요. 이러다가 몇 년 전처럼 코인 급락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합리적인 질문을. 그런 것도 우려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무섭네요. 수치가. 수치가 무섭고요. 이게 이른바 뭐냐면 이제 주식 에서도 통하는데 시체들이 없다 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른바 이제 한번 올랐다가 떨어지면 그때 그 고점에 매수한 분들은 야, 이 가격만 오면 팔아야지라고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오면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른바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신고점을 경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반면에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로도 아래도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맞습니다. 이게 또 제가 아까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헤지 펀드들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헤지 펀드들이 돈 되는 데는 와 갔다가 한 번에 확 던지고 또 빠지고 이러면서 이른바 자본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비판도 받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헤지펀드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들이 뭔가 일단 이들이 투자하고 난 다음에 또 야 이거 괜찮은 투자 수단이다라면서 굉장히 많이 대중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투자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하면서 또 관심을 보이는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뭔가 위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헤지펀드 자금이 들어왔다가 이거 한 번에 또 확 빼면 또 급락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우려가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관 주도 장세 그리고 기관들 사이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데 달러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일종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자라는 흐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부동산 종부세 얘기네요. 전 국민의 단 1% 전 국민의 1.3%만 해당되는 걸 온 언론이 다 도배를 해가지고 저도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종부세율과 양도세율 올라간다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한 부동산 정보 업체가 정리한 건데요.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고 중요한 거, 모르겠어요. 굵직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 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그러니까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 과세 표준 구간별로 0.6에서 2.8%포인트 종부세율이 올라갑니다. 0.6에서 2.8%포인트 인상된다.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을 정할 때요. 주택 공시 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액이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다 그걸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곱하기 90%를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95%로 올립니다. 좀 인상한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좋은 건데요. 이 종부세 얘기 나오면 항상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야, 나는 그냥 집을 갖고 있었을 뿐인데 집값이 오른 것뿐이다라는 고령자분들이요. 은퇴자들 눈물 한숨 기사도 엄청나게 나오죠. 맞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수익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이거 세금 내기도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이 달랑 집 한 채 뭐 비싼 거지만 어쨌든 집 하나 갖고 있을 뿐인데 수입은 없고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고령자 공제율을 올렸습니다. 1주택자 실수요자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여기다가 장기 보유 공제랑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부부를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종부세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공동명의가 아니라 그냥 단독명의로 하는 게 유리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아니면 단독 명의로 할지를 잘 따져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 네, 대충 한 공시 가격이 15억 이상 집이다라고 하면 단독 명의 그 집에 오래 살았다. 그러면 아마 이제 단독 명의가 더 유의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15년. 네. 근데 만약에 대충 한 9억 언저리 집이다라고 하면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각자 6억씩 공제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예전에는 그냥 공동 명의다라고 했으면 공동 명의 방식으로만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본인한테 이제 유리한 방법을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종부세율을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만약에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렵죠. 여전히 좀 헷갈리실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거 말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공이라고 하죠. 이게 소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완화가 됐거든요. 네. 이게 과거에는 대충 한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 뭐 이게 언저리였거든요. 다 올라갔어요. 대충 한 민영주택 같은 경우,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60%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과거 내가 소득 때문에 이건 아예 꿈도 못 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남 얘기다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한번 잘 소득 요건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모를 때 전화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어디든가 전화해가지고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양도세 최고세율 인상 이것도 간단하게 좀 전해주시죠. 양도세는요. 그 최고세율 구간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는 42%가 최고였는데 4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네, 제가 이건 남 얘기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남 얘기 맞죠, 뭐. 어쨌든 최고세율 올라갔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도 변경이 됐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1가구 1주택이 과거에는 그냥 갖고만 있으면 무조건 이제 그 뭔가 비과세 보유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두 집이 있어요. 두 개 집이 있는데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세금을 면제를 받으려면 이게 이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이 아니고요. 한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1가구가 된 날이에요.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요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갖고만 있으면은 옛날에는 그냥 장기 보유한 거다라고 해서 특별공제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갖고 있는 거 더하기 실제 산 거를 따집니다. 그래서 갖고만 있으면은 80%까지 다 받을 수가 없고요. 갖고 있는 동시에 살기도 해야지 10년 이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랩을 해주셨어요. 설명을 한꺼번에 친절하게 해주시느라고. 지금까지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명랑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